헌법재판소 연결하는 사이에 손정혜 변호사도 자리했는데 세 분과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관 8인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앞서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이 짚어준 것처럼 인용과 기각, 각하 이 세 가지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각각 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한 전례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탄핵 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질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령에 위반된 사안이 있다던가 헌법 질서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굉장히 중대해서 국민들이 주어진 신임 행위에 위배해서 그 중대성이 지대할 경우에 그 직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 중요성과 그 사안이 미치는 영향력을 기초해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탄핵까지 간다. 다만 과거의 사례에 비춰봐서 일부 위법과 위헌적인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 기각 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대한 임무 위배 행위로서 헌법 질서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각하라는 것은 결국 소추 요건에 대한 불비, 그러니까 부적합한 소추 의결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 문제되는 지점은 국회가 의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요건이 3분의 2냐 또는 가반이냐 이 쟁점을 둘러싸서 확립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의 사례로서 특히 국무총리가 헌법상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되는 사건이고 단순 국무총리의 사유가 아니라 권한대행직에 있었던 행위가 포함되어 있던 사건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에 대한 판단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각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각하가 되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던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본래적으로 각하라는 것은 소속 요건 불비로서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요건에 대한 불비로 이제 심판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하의 경우에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데요. 다만 탄핵 심판 같은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전원일치 각하 의견이 아니라 예를 들면 6명은 각하 의견이고 2명은 다른 소수 의견이 있었을 때는 소수 의견이 개진되고 결정문에 포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각하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본안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탄핵 소추에 대한 판단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상황인데 또 짚어볼 부분이 만혁 재판관의 경우에 헌재가 지난달 27일에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눈길을 가는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앞서서 이제 요건의 문제, 즉 각하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넘어선다면 절차상의 요건 문제를 넘어선다면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위헌성과 위법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위헌 위법한 계엄의 묵인 방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 달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3명의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했고 그것이 넘어오면 대통령은 그것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사실상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 그러면 이미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과연 한덕수 전 총리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이제 인정은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인정이 소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즉 예를 들어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탄핵이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탄핵을 당했거든요. 자, 그랬으면 사안의 위법성과 위헌성은 인정되더라도 예를 들어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것을 위법 위헌으로 심각한 사항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이것 때문에 사안은 위헌 위법하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내용과 결과 즉 이것이 위헌 위법한 사안인지 즉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졌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갖다가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소위 목적성 또는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에 그다음 국회에 그런 권능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뭐 또는 그것을 갖다가 의미를 갖다 깎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위법함을 알면서도 했다라고 하는 고의성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지 않다면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어쨌든 위헌 위법임은 명확한데 그 목적성을 좀 봐야 된다라고 네. 짚어주셨거든요. 저는 제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권한쟁의 그 심판 그 네.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침해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또 권한쟁의 심판에 관련해서 청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마은혁 후보자가 곧 재판관 지위가 있는지 그 부분을 물었고요. 또 하나는 즉시 이거를 임명해달라. 그 두 가지에 관련해서는 헌재가 각하를 했습니다. 그냥 결국은 뭐냐면 권한이 침해된 건 맞지만 그게 곧 바로 자동 임명이냐 아니면 강제 임명이냐 그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회의 어떤 추천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대행으로서의 어떤 임명권 또한 저는 인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탄핵에 이를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헌재 구성이 이제 국회 3인 추천과 대법원장 3명, 그다음에 대통령 3명, 그 9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헌재가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에 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헌 법률 관련해서. 그리고 또 헌법 소원하죠. 정당까지 해산될 수 있는 수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권위를 더 세워줬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임명권이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중요하다. 개인의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 대행도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대행으로서의 충분히 그런 권한이 있고 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헌재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뒤에 헌재의 판단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각하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두 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게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정도이냐 저희는 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장 사건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감사원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이제 별개 의견으로 감사원법을 위반하거나 일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탄핵 심판을 인용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있었던 사안이 있었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정치적 중립 위반만으로는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한다. 이런 이 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소한 위법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히 이제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이 부여된 사람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에 대한 업무를 중지시키고 그 해임에 이를 정도로 어떤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의 잘못과 비행위를 해야지만 파면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점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특히 국무총리직에 대한 판단은 최초의 사건인 만큼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이 정도 사유가 어느 정도 위법성과 위헌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중대한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때 이 파면에 이르는 것이고 다소 정치적인 쟁점이 있거나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만으로 탄핵이 이르게 된다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국정 질서가 어떻게 보면 탄핵 사유가 그때그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그리고 위헌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목적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공적인 이익을 모두 비교 형량해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이제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재판관이 입장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오늘 순서가요. 선고 내용을 먼저 설명한 이후에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가지고는 어떤 걸 추론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긴 좀 어렵고요. 사안의 중대성과 특히 결론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던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그 탄핵 관련한 쟁점별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이야기했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관련된 이유 설실을 먼저 하고 최종적인 의견은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으로 선고 일정을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건이 비상경과 관련한 최초의 헌재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헌재에서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어떤 판결에 이르는 이유와 증거 채택의 과정과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의미하는 바를 그 국민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최종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 설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브리핑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사안이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해서 마지막에 주문을 이야기하고 상세하게 어떤 선고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저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예. 잠시만요. 지금 선고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 나왔군요.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무정지 87일 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즉각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됐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지난해 12월 27일에 탄핵 소추가 된 이후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맡게 되는 겁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 총리 지난해 12월 27일에 탄핵 소추된 이후 87일 만에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당초 저희가 이제 선고 내용을 좀 먼저 설명하고 이후에 주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주문을 좀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아직 이제 이후에 이제 선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좀 속보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는 아니어서요. 지금 뭐 어떤 뭐 숫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87일 만에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 변론기 준비 당일 변론기일을 딱 한 차례 예.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적이고 논쟁적이었다면 당연히 공판을 열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1시간 반 만에 끝났다면 그거는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 봤을 때 크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9일 날 그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이거를 뒤늦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트럼프 2기 때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 불안정한 리더십을 끊임없이 민주당이 겁박하고 언제든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을 한다고 했고 급기야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정 질서의 어떤 수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헌재가 빨리 이건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면에 있어서 예. 저희는 뒤늦게 이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이 너무 늦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중에 추가 속보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숫자라고 봐야 될까요? 기각이 5인이 나왔습니다. 의견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각하가 2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아직까지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향후 국무총리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석 이상의 표결이 있으면 탄핵이 되는 걸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저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예측을 아직까지는 뭐 예측입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자, 기각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일부 위법이나 위헌이 있더라도 국정의 안정성과 사안의 중대성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 당시에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문제가 있고 위법 위헌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일부 위법과 위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일부 위법이나 위헌이 있더라도 이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이게 지금 각하가 2명의 이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각하 2명이라는 것은요. 다수 의견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절차적인 하자는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고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6명은 의결 정족수에 하자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2명의 재판관만 각하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에서는 예. 다수 의견이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대한 국무총리직을 파면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직에 대한 의결 정족수만으로 이제 의결하는 것이 족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런 의결 정족수랑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6대2로 의견이 갈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전원일치로 기각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전원일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인용 의견도 한 명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또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갈렸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무총리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의결 정족수, 절차적 하자 문제, 인용이나 아니면 기각 인용이 다양하게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이 또한 굉장히 고심을 했다라는 흔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각각의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속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정족수는 적법 판단이다. 총리 요건이 맞다라는 헌재의 지금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 당초에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5개 쟁점이었고요. 각각에 대한 설명도 지금 좀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용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또 계엄 관련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행위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판단할 건지 여부인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만 본다면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도 본인은 이제 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엄을 묵인하거나 또는 뭐 방조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행위, 즉 찬성의 비상계엄에 대한 찬성의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라고 했던 거는 결국은 이것이 계엄의 어떤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의 어떤 행위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했던 이야기랑 사실 좀 맥을 좀 같이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숙제는 남겨둔 거죠. 무엇보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가 긴급권 이거에 대해서 과잉 여부는 있겠지만 그게 곧 내란이다.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내란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쪽 생각이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YS 때 김영삼 정부 때 금융 실명제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긴급 명령이 있습니다. 예. 근데 긴급 명령 그때 그 당시에는 아예 국무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긴급 명령을 할 때도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도 가시적인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합헌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권한, 그걸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성격이 간담회 수준이냐 아니면 엄격한 요건을 갖추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뭔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 하나 이 어떤 형식 논리만 가지고서 이게 곧 내란이다 말하기에는 한계점이 좀 분명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면은 뭐냐면 예. 한 분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에서 인용을 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상 저희가 헌재가 그 진영 간의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게 기각이 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4대 4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기각, 각하가 나올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이번에도 저는 전체적으로 기각이나 각하일 줄 알았는데 인용 한 명이 있었다. 그 한 명이 누구일지 그게 혹시나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말씀 듣는 와중에 헌재에서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김건희 특검법 및 해병특검법 거부 등과 관련해서는 특검법 거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행위가 없다라는 이 헌재의 판단이 사실 그동안 저희는 이게 윤 대통령의 쟁점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주목을 해서 봤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내란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판단을 안 내렸다,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결정의 내용이 모두 다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요. 예. 다소 대통령과 관련한 명시적인 쟁점과 대통령이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판단될 사항을 굉장히 유보적으로 남겨두고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비추어 봐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제 기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즉 내란 행위에 대한 정의라든가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과 위헌성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국회의 소추 사유는 묵인과 방조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방조라는 것은 보통 정범이 있고 그 정범의 어떤 고의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운 행위를 우리가 방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법률적인 어떤 형사의 유무죄 판단을 가름하거나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다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 판단은 조금 더 유보했다라는 측면, 대통령 사건에서 상세하게 살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에 관련한 행위 가담 행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점은 총리께서도 인정을 했지만 말리지 않은 사유만으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역할 가담을 했다라는 법률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라는 평가로서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헌재로부터 들어오는 속보 통해서 관련 이야기 짚어보고 있는데요.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는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최상목 대행하고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측면인데요. 앞서도 제가 이제 예측을 할 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전이었고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헌법재판소의 위법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지금 이 상황에 만약에 피고인이었다라면은 저는
위헌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파면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임명되고 나서 시간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표결이 되고 나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점, 이런 걸 본다면은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시에 정말로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증은 없는 거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궤를 같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렸고 그렇지만 그것이 탄핵과 관련해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헌재가 민주당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동을 건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서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건 뭡니까? 마은혁 후보 관련해서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한대행이 심판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임명권과 추천권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 거다. 그리고 이게 모든 것들이 법 앞에서 가름말 타는 게 아니고요. 법의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마은혁 후보만이 무조건 국회 추천 몫으로 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됐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어떤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분명하게 인용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민주당도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내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 민주당이 오늘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탄핵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이걸 실질적으로 본회의에서 관철을 시킬지 아니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따를지 만약에 말 그대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어떤 중대한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그 이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거는요. 헌재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오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또다시 이 의무는 위반을 한 것이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예상됐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도 이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 헌법상의 자기 의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즉 임명을 하는 행위 자체는 재량적 사항이 아니라 기속적인 의무 상황이라는 판단을 반복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헌법상의 의무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그 행위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헌법 질서에 대한 강력한 의무 위반을 알면서도 장시간 하지 않아서 헌법 질서를 해쳤다고까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에 이르려면은 굉장히 일치된 의견을 임명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다른 정치적인 목적과 악의적인 목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위반 행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 과거에 예. 여야 합의가 있었다. 다소 단기간 내에 임명하지 않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취지였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론 굉장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해치면서까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 즉 임무 위배의 정도가 경미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헌재의 판단이 나오고 이게 명확하게 위헌적인 것을 이제 전 국민이 인식을 하는 와중에도 장기간 이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땐 그땐 중대하다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별로 그리고 임무의 위배의 영향력과 그 기간을 모두 종합해서 그 정도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김계영 대변인님께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지금까지 탄핵 추진한 거 어떻게 할지 답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어깨가 가벼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갖다가 탄핵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헌정 질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3일 계엄과 그 이후에 펼쳐진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문란해졌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질서도 문란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고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3주가 넘도록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것은 고의성 그리고 중대성 이 면에 있어서 애초에 우리가 계엄을 왜 막으려고 했는가, 왜 계엄에 반대했는가라고 하는 헌정 질서, 즉 헌법재판소 판결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인지하고서도 불구하고 임명하고 있지 않은 이런 사안들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에 저는 앞서서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표결이 있고 나서 시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뭐 지금처럼 2주, 3주 이렇게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관례, 뭐 전례, 그래서 여야 합의 이런 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관례와 전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이제 권한대행이 따로 있는 겁니다. 국가의 안정을 책임질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됨에 따라서 최상무 대행을 갖다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개 장관, 부총리로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물론 권한 대행 시절의 위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가의 불안정성을 갖다가 해친다라고 하는 비난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탄핵의 표결을 조만간 진행할 가능성,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야당이 이제 경제 민생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나서 뭐 사진도 찍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제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의 대행까지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저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마은혁 재판관 관련 후보자 관련해서 좀 미온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는다. 그럼 또 탄핵을 시키실 건가요? 전 그거 질문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내려와서 경제수장으로서 경제부총리 근데 이 사람을 대행의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소위 말해서 헌정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민생을 책임져야 될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장관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국방부 장관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도 없고요. 행안부 장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행만 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도 없고 경제부총리도 없고. 저는 국정을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깔끔하게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 많은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일렬종대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줄탄핵에 대해서 청구서가 하나하나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죠. 한덕수 총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 총리 같은 경우에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탄핵이 기각되면서 정부 서울청사에 도착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로써 직무정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출근길 모습이 나오면 저희도 자료화면 등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 탄핵 소추된 이후 직무정지 87일 만에 한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취재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출근을 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상당합니다. 외교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특검 법안도 그렇고. 대국민 담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부터 좀 처리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안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차치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나 이제 사회통합 메시지, 그다음에 치안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렇게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인 대립, 이것을 갖다가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미칠 여파를 우려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이 소위 말해서 보수와 진보, 여야 간에 사실 물리적 충돌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치안 질서의 유지와 회복 이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국민 담화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그 자제와 또 통합 메시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갈 거고 이 부분은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좀 울림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로 저는 전달돼야 된다고 봐요. 한 총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이 국회와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총리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의 어떤 역할이 중요한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가 볼 때는 여당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의 다수당을 가진 민주당이 왜 국회를 박차고 나서 헌재를 그렇게 압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헌재 결정은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되면 일상으로 우린 돌아가겠다. 탄핵시켰습니다. 근데 헌재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답과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26일 전에 답을 파면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사법부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존중한 듯한 얘기를 스치듯 일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하자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승복할 건가? 탄핵을 기각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자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승복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를 더 씌워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한다고 한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30번째 탄핵에 이르러서 어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직무정지시켜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거 이게 곧 내란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적인 내란 혐의 수사권과 없는 어떤 공수처를 사실상 수사 지휘해서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구속까지 한 게 이게 내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대행의 대행마저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내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민생을 위해서 국회 내에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실 분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조금 전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천막 당사도 시작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을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한덕수 총리 출근길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바로 중대본에 회의에 들어간 모습 저희 현장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좀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 이 줄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여론 총력전까지 이 모든 것이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의 정치적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8대 0이 9대 0 됐으니까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 뭐 여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왜 탄핵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당시에 6인 헌법재판관 6인 체제였습니다. 이 6인 체제를 갖다가 9인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도 있었지만 핵심은 헌정 질서가 문란해지고 계엄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것을 누가 그러면 법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정치적 판단은 나중에 뭐 파면되면 대선으로 하면 되지만 법적으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밖에 없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6인이었어요. 6인 재판관들이 판결을 했을 때 과연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었겠느냐. 오늘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에 민주당이 6인 헌법재판관 체제가 8인 또는 9인 체제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라는 점.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라면은 이 6인 재판관이 아직도 있었을 거고요. 헌법재판소 6인 재판관
왜 어떤 결정도 국민들 어느 쪽에도 승복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거라는 점에서 비록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지만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 또는 9인 체제가 가지는 의미는 민주당이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는 한덕수 총리도 지난 본인이 파면당한 이후에 탄핵당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또 오늘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위법 판결이 있었어요. 뭐 산불, 통상, 그다음에 외교, 질서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 조치로서 헌법재판소가 호소를 한 거라고 봐요. 9인 체제 빨리 만들어라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에 대한 추가적인 임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위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승복은 여전히 또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알파자 오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인 체제로 했기 때문에요. 6인 체제였을 때 8인 체제가 됐을 때 그나마 그래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겠구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살아오셨는데 결국은 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하면 또 탄핵을 할지 저는 분명하게 입장을 내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줄탄핵을 해서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을 했거든요. 그때 예. 그 당시에 6명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그때 문영배 대행께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쪽 국회 측 인사에게 왜 국회 추천목으로 임명을 하지 않느냐, 추천을 하지 않느냐,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왜 추천을 하지 않느냐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탄핵을 시켜가지고 헌재 6인이 있을 때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직무 정지가 오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마자 그때부터는 빨리 일사천리로 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임명을 하게끔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고 그 전에 탄핵에 대한 어떤 절차를 위해서 왜 추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습니까? 자, 오늘 어쨌든 공판 준비를 종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4일에 첫 공판을 진행하는데 윤곽근 변호사 재판을 마치고 공판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리 적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공판 준비 기일이 상대적으로 다소 짧게 이제 종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다수의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판 준비 기일이었던 만큼 예상대로 대부분의 어떤 증거가 부동이 되고 이제는 증인 신청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도를 통해서 첫 증인 신문의 어떤 순서는 이 국무의원들이 이제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문 경제부총리가 대상이 됐다라는 점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내란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국무위원에 참여했고 소위 말하는 쪽지, 구체적으로 이 내란행위 이후에 어떤 인물을 적은 쪽지가 존재했느냐,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첫 증인으로 2명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을 증인 채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처음 이제 14일로 공판 기일이 예정됐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상당 기간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 측에서도 변론 준비와 증인 신문에 대한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공판 준비 기일 1회 때는 7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전부 보지 못했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 첫 기일도 상당 부분 여유 있는 시간을 줬다. 그리고 이게 구속 사건이 아니고 현재는 불구속 재판을 하는 만큼 시간을 쫓기면서까지 또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낮은 만큼 그래서 그 다음 공판 정식 기일은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1차 때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또 출석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출석 의무는 변호인이 이제 참석하다 보니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제재를 받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인 만큼 준비 기일
기일부터 참석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도 하고 또 의무 없는 기일이니 변호인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판 준비 기일에 나왔다가 지금 오늘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임박한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내용에 비추어 봐서 그 외부 활동을 이제 자제하겠다라고 이미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 예. 약속을 지키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양쪽 찬반이 이제 갈려서 불가피하게 좀 인명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구태여 오늘 기일까지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공판 기일이나 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공판 기일에는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 저희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고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어떤 여러 총력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두 분께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라든가 민주당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그러면 오늘 이 기각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총력전의 모습을 계속 밀고 나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저는 민주당의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의 기각이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연관성을 오늘 보이지 않을까, 단초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단초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지만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쩌면은 3월 달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빠른 지금의 어떤 불안전성을 갖다 해소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이걸 갖다가 요구하고 또 지금 8대 0이 이제 9대 0 되면서 앞서서도 국민의힘 대표들이 뭐 민주당이 헌정 파괴 세력이니 내란 선동 세력이니 막 이렇게 정치적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압박한 게 누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시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로서는 빠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그런 그 천막 당사라든지 또 그런 시도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한 총리가 어쨌든 기각이 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즉시 임명하라라는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선고가 뭐 이번 주니 다음 주니 하고 있는데 이게 임명을 하게 되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임명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예정된 재판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선고가 이루어지거나 임박한 사건에는 재판관으로서의 판결과 평의에 참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정과 평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다만 있다는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기록만 해가지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결정의 어떤 신뢰성이 담보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미 종결된 평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절차적인 어떤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별로 평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부 갱신이 이루어지고 그 재판부가 다시 그 쟁점의 평의에 참여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지연될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갱신하지 않고 판단만 한다고 한다면 그 결정의 신뢰성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루어지는 탄핵소추 사건이나 다른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들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라. 이거와 대통령 선고 빨리 해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이게 두 가지가 좀 상충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사실은 하나입니다. 헌정 질서를 빨리 회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해야죠. 당연히 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도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도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가 사실상 불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갖다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신다라면은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빨리 하라는 것이 전혀 상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 12월 3일 계엄 이후에 111일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권한 대행이 국무총리가 복귀했다선 치더라도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일 뿐입니다. 아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선출된 대통령과 임명된 국무총리, 국무위원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누구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해내느냐. 지금 대통령이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이 위기를 대행체제로 과연 건널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결국은 인용이 되든 파면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빨리 나와야 대통령이 이 위기를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던 아니면 정리를 하던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더 늦어진다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을 언제까지 헌법재판소 입만 쳐다보고 있게 만들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기각을 했던 것도 국정의 안정성, 헌법 질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놨기 때문에 저는 기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안정성과 국민들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설사 좀 늦어진다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좀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저는 이제 시종일관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지금이 내란 중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다. 물론 주말마다 집회에서 이제 탄핵 찬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물리적인 폭력 사태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란 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대화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키워가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26일 날 항소심 재판이 나오는데 대통령의 결과를 26일 전에 내놔라. 그것도 파면으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헌재가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민의 뜻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된 사람을 파면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론 지형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랬죠. 민주당이 얘기했던 내란모략,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이 소위 말해서 먹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안 좋았죠. 그리고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찬반이 사실상 반반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탄핵을 시킬 겁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선출된 권력을 비선출된 헌법재판관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합하게 따져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은 탄핵시켰다면 그건 헌재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권이 뭘 해야 됩니까? 민생을 위해서 국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국회를 박차고 나와서 답을 정해놓고 대통령 파면 아니면 나라가 절단된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게 그게 진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결과를 존중하고 이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챙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챙겨나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덕수 총리에게 당장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된다.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두 재판관 있지 않겠습니까? 정계선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의 자격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결정으로 사실은 이런 자격 문제는 사실 일거에 불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의결 종속수와 관련해서 과반수로 족하고 국무총리로서의 본연의 지위에 맞는 의결 종족수를 가지고 이제 한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 소추나 직무정지 상태가 위법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임명 행위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취소나 무효의 어떤 논란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수 의견으로 2명의 각하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이 이미 이제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을 미임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오늘 명확하게 헌재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다수 의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이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결정문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미임명했던 국무총리의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관들 또는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무력화시킬 목적과 의도까지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그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가 있는데 즉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어떤 신뢰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정도이기 때문에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 총리가 다소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을 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 별개 의견으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별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헌법상 의무는 맞다. 그러니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는 존재하는데 그게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할 의무만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즉시 안 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재판관 중 8명 중에 1명은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다. 이런 결정도 나왔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강한 의무를 부여된 반면 국무총리는 그냥 국회의 동의 정도를 받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어떤 신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부분과 국무총리의 어떤 행위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국무총리가 다소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대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명시적으로 내렸다. 그런 만큼 지금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대입을 하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기능을 정상화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대성이 인정되나 다소 지금같이 정치적인 공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즉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는 선례가 이미 오늘 판단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의 최상목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더라도 그것이 탄핵 소추권 남용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은 있지만 결국은 또 탄핵 소추 이후에 인용까지 갈 것인가는 좀 의문이 많이 남고 이미 같은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판단의 기준을 내렸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기간도 지금 중요하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교적 단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미임명 행위의 기간이.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대적으로 총리보다는 좀 다소 긴 편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개별 사안마다 또 구체적으로 판단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분께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어쨌든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대변인님께서는 지금 늦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이고 헌재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선고 없다라는 상당히 이례적인 입장을 또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지는 뭐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언제 이번 주는 하지 않는다라던가 뭐 이런 설명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만장일치로 판단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의견 하나마다 절차적인 요건 하나마다 의견이 갈리는 지금 결정이 나온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전원일치의 의견을 통해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 기능을 높이고 사회적인 혼란이나 정치적인 어떤 공방을 줄이고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의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오늘 가름해 볼 확인할 수 수 있을 있는 것 거야.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6대2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소수 의견, 별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게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치열하게 편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라고 국민들이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이면 기각인데도 헌법재판관들을 미임명하는 행위도 또 4명은 이게 중대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1명은 또 기간적인 부분 즉시가 아니란다고 한다거나 예. 또 일부 1명 같은 경우는 중대하다,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거나 이런 음모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다수 엇갈리는 판결, 다양한 판단이 나온 만큼 대통령 사건에선 더 다양하게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소 늦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그러니까 오늘 이 재판관들의 이제 의견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지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제가 이제 언제 할 것 같으세요라고 여쭤봤을 때와 지금 좀 어떻게 좀 의견이 같으신지요?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를 정도로 논란이 많다 정도의 메시지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또는 뭐 어느 정도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는 언제까지를 목표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매주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마다 오늘은 공지 나오나 오늘은 공지 나오나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좀 그런 점에서 특히나 이 기간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도 국정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뭐 변호사님 얘기가 옳은지 아니면은 뭐 워낙 헌법재판소의 지금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썰들로 인해서 국가 혼란이 더 부추겨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이 저는 필요하고 예. 만약에 빠른 판결이 안 나올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시기와 관련해서요. 어쨌든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집회도 격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말마다 그 모습이 가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니다. 이거 헌재에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저 뭐 기자 생활을 했지만 어떤 걸 취재할 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데스크한테 보고할 때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오늘 안에 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법이나 그런 걸 적용해서 기사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법이 소위 말해서 아구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데스크한테 이거 소위 말해서 이거 아이템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킬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이른바 민주당의 탄핵몰이, 그다음에 내란몰이, 이 내란 프레임이 좀 먹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헌재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리를 할 때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석방됐는데 서울중앙지법에 있어서 이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사 권한에 대해서 공수처도 있을 거고 검찰도 엄밀하게 보면 내란죄 혐의 관련해 가지고 수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원래는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당사자가 인정했을 때 검찰 조서를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8년 전 사례를 비춰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재판이나 소추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내용도 송부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헌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사본은 가능하다고 그걸 받은 거예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갑니까? 그때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인용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점쳤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니까 절차도 문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처음에 곽정근 전 사령관과 홍장훈 1차장의 그 메모가 나왔을 때 뭘 했습니까?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거는 빼박이다. 이런 증거였는데 두 분의 어떤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결정문을 쓴다는 건 뭡니까? 그냥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근거로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에 대한 근거는 법입니다. 법과 상충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본인이 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체한 겁니다. 체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집회도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25일 내일에 농민총연맹이 트랙터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했다가 경찰로부터 집회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결을 내릴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 인해서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이 법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은 조금 기다려도 되겠다. 자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진행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 왜 6인 체제를 8인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그렇게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냐. 그런데 만약에 4월 18일이 되면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헌법재판소가 형해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법 안에 숨어서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위험한 계엄을 내전을 묵인하고 또는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동안 숨죽이면서 지켜봤던 국민들이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분노가 대규모 집회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또다시 대한민국은 경랑에 쌓일 수 있다. 그런 점을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거의 3주 넘게 지금 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오늘 한덕수 총리의 기각이라는 헌재 판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치권의 움직임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2, 3주 동안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난타전은 더 심해지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 앞서서 보셨지만 8대 0이 9대 0으로 되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을 예. 헌정 파괴 세력으로 이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탄핵이 내란이고 헌정 파괴면은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은 뭐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정치적인 공방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기감에 휩싸인 거죠. 자칫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4월 달에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국민의 상식, 헌법은 법률 위에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는데 헌법이 드디어 법률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법률 위반도 처벌받는데 헌법 위반은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나온 거죠. 자, 이런 사례가 계속 된다면은 과연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느냐? 길거리로 쏟아질 국민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뜩이나 집결돼 있는 보수와 또다시 집결되기 시작하는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들 간에 이 집회 시위는 더 커질 거고 당연히 이거는 충돌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정치권의 이 대립과 갈등은 커지면 커졌지 굉장히 작아지기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예. 정말로 그 준법 질서 유지 이 부분에는 만전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상 그 계엄이 내란이라는 거, 이 프레임은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 내에서 그게 이루어진지 여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탄핵이란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권한 내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자제나 절제를 못하면 사실상 폭력이죠. 남용되면. 근데 30명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계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8명이 기각이 됐는데요. 8명이 그 직무 정지된 그 기일을 다 더하면 1261일입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 무력화된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저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여전히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뭔가 사회를 혼란케 하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넓히고자 하는 이 부분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3월 26일 본인의 항소심 재판인데 이것보다 빨리 나와야 된다는 이 억지 궤변이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본인이 아주 그냥 편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대통령을 굳이 끌어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조기 대선이 아니라 대선이 2027년 동안 있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거를 잘 하셔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시간에 쫓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탄을 통해서 정부를 마비시켰고 급기야 계엄 선포를 곧 내란이란 프레임 속에서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민주당이 국헌 문란 세력이다.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차치하고 지금 그렇다면 헌재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원님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왜 답을 정해놓고 그거를 강요를 합니까? 그렇다면 차분하게 국정을 위해서 할 일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재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난 컨트롤 타워를 언제든지 또 탄핵시킬 수 있다고 겁박하는 거? 그럼 우리 국정은 어디로 갑니까? 본인 살고자 나라를 절단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 곧장 서울청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후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잠시 후에는 대국민 담화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총리의 보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한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야 정치권에서의 그에 따른 반응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또 얘기 나왔던 부분이지만은 통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산불과 관련된 부분들, 뭐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뭐 한덕수 총리 아니라도 최상목 대행이라도 저는 똑같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면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도 조금 선을 좀 그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쟁점들, 특히 특검이라든지 상설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선을 긋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2번이나 벌써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헌법재판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대해 판결에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의 목소리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국가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지금 이끌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는 모습도 당분간 행보 속에 좀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자꾸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런 이유로 해서 직무유기로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최성목 권한대행에서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왔을 때, 지금 왔죠 다시? 그렇다면 또 광화문에서 일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또 체포를 지시할 건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위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낙태죄 관련해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를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국회에서 4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위헌적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법을 지키는 곳인데 헌법 불합치라 위헌적인 게 한 35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재가 5건에 대해서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국가기관끼리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헌이란 프레임 속에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오로지 대한민국의 민생과 국민보다 앞서는 것. 마은혁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소중하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하면 국민들의 반발을 더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